20일이면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유구무원인데요. 당선되고 나서 청취자분들 정말 이런저런 걱정과 궁금증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기후에서 2달 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 분야 전문가분과 신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와 미국의 흥망성쇠, 제목이 좀 거창한가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니죠. 환율 치솟고 실물 경제가 곳곳에서 처참하다고 하는데 오늘 대담 주제를 그래서 좀 더 이런 우리 현실에 가깝게 잡아봤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의 내밀 청구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경제나 기후나 이런 무거운 주제를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풀어가 주실 전문가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삼선 의원이셨죠.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역임하셨고요. 현재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이력을 소개했지만 사실 최연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참여정부 때 그때 30대 국정상황실장이다 이러고 뉴스에서 봤던 기억 나는데요. 도지사에 또 국회의원 경륜도 많으셔서 미디어를 보면 사실 정치, 경제, 외교, 균형 발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식견을 보여주시는 인터뷰를 자주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떠실까 했는데 이렇게 선뜻 나와주셔서 참 반갑고 고맙고요. 기후 변화나 기후 대응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시작해 보려고요. 사실 로마 클럽 보고서나 기후 위기가 얘기됐을 때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몸으로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더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는 이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였으나 나중엔 불로 심판하리라 그런 게 있는데 네. 저는 무슨 핵전쟁이 터지는 거 아닐까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기후위기인가? 뜨거워지는 지구. 뜨거워지는 네. 지구.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유명한 타노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구의 자전축이 바로 서게 될 거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의 대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런 거는 이 북극의 얼음이나 이런 게 다 녹게 되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기후 위기는 생존의 위기로 오늘의 문제로 가장 절박한 문제로 오고 있는 거는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뭔가 또 창의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는데요. 사실 기후 대응 관점에서 기후 활동가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들 긴장하고 놀라더라고요. 이게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하고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후퇴하고 석유, 석탄, 석유로 막 캐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은데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의 핫 이슈. 요즘 다 이거 서로서로 물어보더라고요. 12월 3일 밤에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되던 그 시각에 어디서 뭐 하고 계시다가 그 소식을 들으셨을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한참 자다가 전화가 계속 울리는데 계엄이 났다라서 난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가짜 뉴스지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게 홧김에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에 1년에 벌어지는 상황. 근데 이제 국회를 갔었는데 유리창은 깨져 있고 국회로 가셨군요. 네, 밤에. 깨져 있고 이게 지금도 용산에서 지금 대치 중에 있잖아요. 네네. 체포영장과. 근데 우리가 조금 이게 단순하게 어떤 민주주의 위기 이렇게 보지 말고 생각해 보면 지금 딱 한 달 지났거든요. 12월 3일이니까 벌써. 그러네요. 국민들 속에는 막 엄청난 지금 마음의 소용돌이가 있는데 경제의 소용돌이도 있었어요. 주식시장에서 200조 원이 사라지게 되고 미국 주식시장에 지금 우리가 예치되어 있는 게 한 200조 원. 또 환율이 지금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아마 한국에 관세 매긴다고 하면은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완전 초비상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망년에도 못하니까
아주 경제는 어려움이고 골목 경제까지 다. 그러네요. 저희가 선관위하고 국회에 군대가 들어갔다는 걸로 놀랐는데 지금 그 이면에서 경제의 소용돌이도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네. 그 외교도 마찬가지요. 당일날 보면은 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의 주요 인사를 만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게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그럼 네. 미국에서 엄청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3시간 동안 한국 용산이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한국 대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한미동맹 얘기하지만 엄청난 외교의 결례고 또 네, 하나는 네. 이 수도방위사령부나 이게 군인이 이동하게 되면은 미군에게 사전에 상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그렇죠. 일체 없어서 한미동맹의 외교에서도 굉장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어떤 재난 비슷한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한미동맹에도 큰 어떤 이게 결례가 되고 흠이 됐던 일인데 사실 그 전시작전권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군대를 이렇게 수도권에서 얘기 없이 막 움직이는 게 저도 이게 참 신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지? 그랬는데 역시 그런 일이 또 있었네요. 그 마치 무슨 평행우주처럼 한쪽에서는 거리나 광장에서 막 시위를 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아주 평화로운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소설 중에 하나가 또 계엄령에 대한 소설이었고 한강 작가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진 게 정말 SNS에서 엄청나게 인용이 되고 시위 현장에서도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이 말이 이광재 선생님께는 어떤 선생님이라고 했네요. 석좌 교수님이시니까 네. 어떠셨는지요? 저는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그 소설을 끝까지 볼 수가 없더라고. 보다가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그 한강 작가의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 이 세상이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또 한편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네. 라는 게 그 반어법이 곧바로 또 시상식에서는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80년 광주라는 그 기억은 전 국민에게 기억 속에 남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의 연대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불꽃이 되죠. 우리 87년 박종철 열사가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결국 고문으로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연세대학교 이한열 그 학생이 체리탄에 맞아서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그 기억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화인이라고 그러죠. 이 불도장처럼 찍혀 있는 그런 것이 결국 새로운 길을 만드는 또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가 산자의 길을 열고 또 산자가 죽은 자의 위로와 영혼의 길을 또 서로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억의 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계엄령이 터지면서 오히려 계엄령이나 이런 걸 아주 옛날의 역사나 소설 속에 있다고만 생각했던 세대한테 기억의 연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런 네, 맞아요. 이런 느낌이. 이번에 가보니까 그 80년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가 네.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서로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기억 80년이 모르잖아요. 예, 예. 근데 서울의 봄 그 영화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마어마한 비극이 있었겠구나라는 그러면서 이번에 촛불 세대하고 응원봉 세대가 같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런 세대 간의 연대를 연결시켜주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과거가 현재를 도운 셈인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그래도 나가서 다들 추운데 신이 났던 게 응원봉을 들고 나온 젊은 친구들 덕분이었다. 근데 정말 집집마다 보면 또 딸들이 막 부모님 응원봉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하던데 2030 여성들이 진짜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남태령에서도 그렇고 혹시 총장님이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보셨는지 또 어떤 느낌이 그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 네. 조금 따뜻하게 느꼈던 건 이제 아버지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만났구나. 네. 이 부분에서 세대 간의 연대가 있어서 좋았고 또 하나는
다양한 연대라고 그럴까요? 뭐 낮장과 관련된 거, 뭐 고양시와 관련된 거, 다양한 깃발을 들어보면서 이게 그 서로 연대할 수 있다. 내가 억눌려 있지만 연대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줬던 게 난 너무 참신했고, 세 번째는 딸이 자주 가는 그 야구장 같은 느낌. 예, 그러면서 축제 같은, 왠지 저희 세대는 엄숙하고 산자야 따르라 이래야만 되는데 그 세대는 그 에너지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좋은 거였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후에 일어나는 집회를 보니까 그 정당 집회하고 따로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기성 정치권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와 함께 오는구나. 그 제가 광화문에 그 이날치 보셨나요? 네. 바로 옆에서 봤는데 그의 반응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 이 자리를 잡는구나.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 이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집회 명칭 보는 것도 옛날 무슨 투쟁대 이런 게 아니고 저한테 아주 깊은 인상을 줬던 거는 다만세죠. 다시 만날 세계, 다시 만난 세계. 그래서 그분들의 에너지가 그냥 기성 정치권에 소모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위를 많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말씀 듣다 보면 그 꼭 시위를 하러 나가신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보러 나가신 느낌도 듭니다. 국회에 있다가 어느 보좌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바깥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가, 그러니까 가보니까 진행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 나온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자기 삶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유 발언할 때요. 그리고 거기에 문화와 결합되어 있는 이거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에너지구나, 이런 생각이 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자식 세대가 그냥 어리고 그런 게 아니고 저들에게 세상을 맡겨도 저들이 훨씬 더 밝은 세상을 끌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내가 응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보통은 이런 정치 이슈가 있으면 정치 집회로 끝나기 마련인데 그다음에 뭐 남태령에 가서 농민들하고 같이 하고 장애인 집회 가고 하면서 정치 이슈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서 연대가 필요한 곳으로 이 집회하는 분들이 다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혼자 있는 줄 알고, 사실 젊은이들이 각자 도생, 이것 때문에 취직 자리 뭐 굉장히 다 힘들고 외로웠는데 내가 루저인 줄 알았는데 연대하면 에너지가 생기는구나라는 게 이번에 서로 많이 확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지낸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모시고요. 명칭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총장님이 역시 편하신가요? 아니, 교수님으로 할까요? 그래요. 트럼프 2기 정부가 우리나라에 보낼 청구서에 경제나 기후 이 문제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본론은 2부에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호 님이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 주시면서 쑥디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덧 새해 둘째 날입니다. 잘 지냈어요? 어제 떡국 드셨나요? 그러셨는데 저는 떡국을 12월 30일에 먹고 떡이 떨어져서 어제는 못 먹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환영합니다. 이광재님. 오늘 좋은 시간 기대합니다. 7520님 인사 주셨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V님이 이광재 총장님 안녕하세요. 호칭은 교수님이 편하시군요. 빠콩님도 이광재 총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주셨네요. 5712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새로이 새날은 왔는데 더 복잡해지는 시간에 기후위기도 혼란하군요. 어지러운 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기후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 완전히 다른 시국으로 가고 있군요. 저 지금 기후 얘기를 할 틈이 없죠. 정세가. 8996님은 무슨 변화가 이렇게 쉽게 오고 세상의 격변에 흔들리는 기후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까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니 암울하다 생각도 드네요. 신청곡을 보낸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하면서 신청곡도 쓰다 마셨는데 신청곡은 저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8996님 아무리 현실이 암울해도 신청곡은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오늘 기후 초대석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삼선 의원,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모시고 트럼프 2기 청구서에 우리 경제나 기후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1월 20일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끝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에서 출범을 하는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 중에 트럼프 청구서가 곧 날아온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저는 뭐 관세 때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국방비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먼저 첫 번째 미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그 미국이 워낙 국채 발행량이 많거든요. 하루 이자가 이자를 1%만 봐도 몇 조 원씩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 걷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합니다. 단 필요한 돈은 관세로 걷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중국, 캐나다, 베트남, 멕시코, 한국 이런 나라가 이제 관세가 오르면 굉장히 수출에 비상 그렇겠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방위비도 이제 우리가 주한미군이 내는 거 한국 한 10조 내야 돼요. 유럽도 다 내세요. 나토도 전부 이제 각자 내세요. 이런. 그렇죠. 그러자면 나 안 도와줘요. 이제 이런 걸로 오게 되면 방위비 증액 요구가 일단 있을 수 있죠.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거 좀 안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논란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이 힘들면 미국에 공장을 세우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압박이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넥스트 한미 FTA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당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썼듯이 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아마 계산 중심으로 경제 중심의 논리가 올 텐데 그럼 그에 따른 한미 FTA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외교에서 안보에서 올 텐데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의 밀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평양과 워싱턴으로 가는 길을 서울을 패싱하고 푸틴이 열어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건 또 한번 안보의 위기도 같이 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보면은 한편으로는 한미 FTA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그러니까 반도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반도체 지원 특별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지원 법안 중에 보면은 산업은행이 현재 자본금이 30조인데 10조 원 정도를 더 늘리면 한 100조 원 정도를 시장에서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와 우리 길은 또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마 그 트럼프, 푸틴, 그다음에 트럼프, 김정은 이런 의 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시기가 오고 있죠. 근데 현재 우리는 그 윤석열 씨의 이 정말 기후 위기가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보다 더 열받게 하는 이런 일로서 국가의 대응력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5712님이 기후를 걱정해야 하는 현 시점에 완전히 다른 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광재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와 그렇겠네요. 트럼프가 항상 푸틴하고 가깝다는 걸 선거 내내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게 한국을 패싱하면서 북한하고 관계를 새로 맺을 수도 있다.
이 생각까지 하면은 정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건데. 플로리다에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무실에 보면은 거기 다녀온 국회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네. 그 책상 뒤편에 하나는 이제 골프 성적이 좋은 사진 하나하고 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쁜 기억을 그 그렇죠. 뒤에 걸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미국의 그 야구장 야구 경기를 같이 보고 싶다, 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변화가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싱하고 너네들끼리 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한편으로는 한미 FTA, 한편으로는 우리 반도체 특별법 우리 스스로 자강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네. 그러고 나면 10월 30일부터 경주에서 엑스포가 그러니까 에이펙이 열려요. 아하. 10월 30일부터. 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차기 대통령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전 세계 시진핑까지 전부 전 세계 지도자를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그래서 한번 코리아의 리스크를 한 번에 우리가 대청소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주 에이펙, 아펙에 대해서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지금 신문, 언론에 요즘 나오기 시작했는데 경주에서 준비 중이다 이러고. 아하. 이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제가 이제 평창에서 국회의원 했잖아요. 네. 강원도지사도 했는데 평창 올림픽 때 남북한의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급속히 남북 대화의 문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에이펙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의 이 쓸데없는 정말 나라를 망친 이런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는데 전 세계 지도자와 전 세계 기업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의 계획을 발표하고 노력을 호소하면 우리가 한번 IMF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일어섰다면 이번 기회에도 다시 한번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계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크게 판을 다시 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아펙 정상회의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대한 신인도는 정말 슬프게도 그 우리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외환, 그러니까 외국 돈을 달러로 빚을 지은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이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한국을 여행을 하는데 금지 국가 또는 뭐냐면 주의 국가가 되니까 해외 여행도 안 오잖아요. 네네.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아주 더 놀란 거는 베트남 공항에서 보통 급하면 한국 돈 5만 원짜리 바꿔줬거든요.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정말요? 왜냐하면 한국 돈에 대한 화폐나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건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가 이 그냥 탄핵의 정치 공방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이고 외교이고 우리의 이자하고도 직결돼 있다. 바로 경제다. 그러네요. 뭐 군대가 국회를 들어가고 계엄을 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안정적인 국가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충격받았겠어요. 외국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러 왔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싸우겠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대한 나라를 뭐냐면 분열로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내전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어요. 밖에서 보면. 이게 장기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늘어난다는 거고 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그다음에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깨트리면은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40% 넘게가 외국 자본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국정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의 처칠 수상이 전시내각, 그러니까 전쟁을 네. 전시내각을 꾸렸는데 우리는 경제 안보 이 두 개만은 약간 비상 내각 시스템을 운영하고 나머지 국무회의는
일반적으로 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져요. 네. 보통 저희가 초대석에 이렇게 손님들이 나오면은 말씀을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정리를 하곤 하는데 오늘 이광재 교수님 말씀은 정리할 게 없죠, 여러분. 딱딱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기 055님이 5가 3개네요. 동감합니다. 아프리카 국가에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투자 협의를 다 해도 쿠데타 일으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보통 투자 협정을 맺을 때, 네. 그러니까 전시가 생기면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사적 정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이 상존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네, 경각심이 확 드는데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이제 일론 머스크, 피터 티어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 그건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트럼프 후보와 그 소위 빅테크 기업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공동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새로운 미국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군산복합체, 무기를 주로 만드는 데와 정치권이 결합돼 있었다면 네네. 이번에는 빅테크인데 이 빅테크가 과거는 정부가 했던 일이잖아요. 우주로 가는 거.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통신, 적외도 위성을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통신을 지원하면 전쟁이 되고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이 안 되고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근데 이런 면에서 빅테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미국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정부 효율화위원회인데 결국은 저는 AI 정부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AI 정부로요? 네. 어떤 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전자정부에서 앞서 나갔거든요. 한국이 앞서 나간 게 있었죠. 과거에 전자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지원 시스템으로 앞서 나갔는데 네. 지금 AI는 훨씬 더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 나라는? 이런 퀘스천이 많은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나 이런 빌 게이츠나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IT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IT 테스트 베드 국가를 만든다. 네. 그래서 전 국민 컴퓨터 교육도 하고 맞아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전부 아카이빙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을 부르면 우리가 AI라는 시대를 열어나가고 그다음에 통신 문제라든지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경제 협력도 일어나는 한국의 큰 쉬프트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단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1,600억을 투자하고 무려 50조를 벌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미국 국민이 부자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성장과 분배가 되는 너무 신자유주의가 질주하는 게 아니고 성장과 분배, 성장의 목적은 복지를 하기 위한 거고 복지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성장을 하기 위한 거라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갈 길은 달리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빌 게이츠 만났던 것처럼 그 맥락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을 불러서 이제부터 정말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곳에 리더들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고 뭔가 영감을 얻어서 우리도 대응을 하는 건데 말씀하시는 거는 그 미국의 사실 빅테크만큼 또 연봉 차이가 큰 회사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AI 뭐 이런 거 스카우트하는 거면 1조 원을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그 빌 게이츠가 국회 와서 연설을 했거든요. 저는 그 미국 의회에 보게 되면은 미국 의회에 정말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정책적인 우리가 페이스북 창업자도 가서 청문회도 임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세계가 돌아가는 지금 미국, 중국의 이 기술 전쟁은 세계적인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서 국회도 알아야 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인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하는데 아직도 용인 반도체 아직 전력 문제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재생에너지. 그리고 아리백을 해야만 수출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태양광 만드는 사람은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면에서 좀 큰 틀에 우리가 전환을 같이 꾀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희가 음악 한 곡을 듣고 이제부터 또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죠. 트럼프는 석유 막 채굴하라고 그러고 전기차는 지원 안 한다고 하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왠지 전통적인 굴뚝 산업일 것 같고 바이든은 첨단 산업일 것이다라고 짐작했던 저희한테는 지금 이광재 교수님이 이 AI 정부다 트럼프 이기는 하니까 이게 좀 신기하게 들리는데요. 일기와 뭐가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이기가. 하나는 빅테크가 훨씬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또 하나 후퇴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그 에너지부 장관 보면은 석유회사 CEO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의 대대적인 그 이제 화석연료를 개발하겠다. 네. 세일가스를 계속 해가지고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그만하세요라고 할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화석연료를 하겠다는 건 우리한테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거 에너지 쪽에서 그건 말고 지금 빅테크와 관련된 산업에서는 AI 정부다라고 네, 저는 아마 거죠. 질주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스페이스X 같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로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라는 또 하나의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저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나 미국이 나사를 만들어서 소련의 과학기술을 추격을 한번 뒤집었다면 네. 이번에 또 한 번에 아마 대규모의 기술 격차를 벌이는 거를 아마 일론 머스크나 이 빅테크 기업과 미국의 힘이 합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위기가 될까요?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우리가 IT 강국인 건 맞는데 현재 이 빅테크 분야에서 우리가 뭔가 확실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어떻게 우리가 결합해서 진화할 건가가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우리가 하나만 보게 되면은 그 AI 학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야 되는데 스탠포드 대학은 700명, 800명이거든요. 한 학과에. 예, 네. 컴퓨터 사이언스 하나가. 근데 예. 우리는 서울대학 정원 하나를 못 조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를 없애야 또 되니까. 그리고 AI 학과를 만들어도 교수를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전 국민 우리가 전부 그 컴퓨터 교육을 받으면 지금 AI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분당이 뭐냐면 그래도 대한민국 교육에 제일 앞선 데인데 정보화 교사가 대한민국 분당에 한 명도 없어요. 초등학교에는. 그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하는 시간이 IT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가 미국의 약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빅테크는 미국과 빨리 배우고 아까 같은 그 용인의 반도체 단지를 빨리 하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10조 원 자본금을 늘리면 100조 원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네. 대규모 기술 M&A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점점 저는 이제 좀 흥미롭게 들리면서도 약간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좀 똑같은 뉴스도 약간 새로운 관점에서 더 얘기를 해주시니까 재밌는데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에너지부 장관이 알래스카에서 이제 에너지 값 계속 떨어뜨려서 그만해라 할 때까지 내가 가스를 거기서 채굴하겠다. 그리고 확실히 이거는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기후 분야에서는 후퇴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래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나가고 하면은 역시 이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리더 국가로서 중국이 책임 있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사설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아까 푸틴하고 트럼프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중국하고 미국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국이 아마 하이테크 기술에서는 아마 특히 반도체라든지 핵심 기술은 굉장히 터프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네. 기술의 진화를 막기 위해서. 그러나 중국도 굉장히 노력 중이고 중국도 보면은 외교에서 또 앞서 나가는 걸 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할 거를 비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예 관세를 면제하는 걸 미리 발표했거든요. 중국이요. 예, 그리고 뭐냐 우리는 기후 위기에 더 선진 국가가 되겠다. 실제 뭐 그러니까 전기 버스나 이런 거 수소 버스 같은 거를 의무화하는 거를 뭐 발표한다든지.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강화하는 걸 쓴다면 얼마 전에 한국에 대해서는 무비자, 일본 이런 거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이 A라는 방향으로 밀고 가게 되면 본인은 더 보편적인,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면 우리는 인류를 위한 퍼스트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양자 모두 이 미국, 중국 사이에 치열한 세계 패권 경쟁이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 강하면서도 슬기롭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수천 년에 우리 살아남았던 유전자로 강하면서 슬기롭게.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랑 안에 있는 소인데 이 소가 지혜롭게 사는 길은 오른편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풀도 뜯어먹고 왼쪽에 있는 풀도 뜯어먹어야 된다. 미국 풀도 뜯어먹고 우리가 중국 풀도 뜯어먹어야 되니까 하이테크는 미국과 함께 미들테크는 이미 중국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다시 베이징으로 갔거든요. LG도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미들테크 부분에서는 함께 협력해서 과거에는 중국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는 거였다면 이제 기술과 기술, 자본이 만나서 오히려 세계 시장을 넓히는 쪽으로 전략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정말 기후 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우리가 아니면 전 세계 태양광을 어떻게 할래 이런. 그래서 그 상당히 또 공감도 되고. 제가 중국의 칭화대학교에 2년 있었거든요. 네. 정말 그 겨울에는요. 네. 학교를 가기가 이렇게 이 연탄을 저기 석탄을 하도 떼가지고 칭화대학이라도 베이징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데 네. 눈이 따가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그 2008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했고 심천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서울보다 훨씬 더 전기차가 많죠. 네. 여러분 이 얘기 너무 재밌으시죠? 칭화대 얘기. 우리 3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밀라노 님이 직접 보지 못했고 함께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던 지난 한 달간의 집회 모습을 두 분 대화 들으면서요. 세대 교체의 새물결을 느꼈습니다. 지난 세대 부족했던 점 성취 모두 다 잘 아시는 이광재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대응법을 새 세대가 받아서 대입한다면 현명한 국가 대응력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광재 교수님으로 오늘 굳히시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네. 오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선물도 드립니다. 겨울세상님이 싸이의 낙원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잘 들었습니다 했는데 그 노래 나갈 때 이광재 교수님도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노래. 자, 오늘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삼선 의원을 지낸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과 트럼프 2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신년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얘기를 하기로 했지만 사실 2부 마지막에 칭화대에서 2년을 계셨다니까 중국에 직접 계셨던 거잖아요. 그럼 이후로도 중국과 교류를 계속 하셨을 텐데 2011년, 12년, 2년 동안 계셨대요. 근데 이때 중국이 연기가 많아서 앞이 뿌옇고 눈이 매웠다고 하니까 굉장히 낯선 게 저희가 오늘의 기후하면서 보면 태양광 패널 그 회사가 전 세계 공급하는 회사가 1위에서 10위까지 하나만 빼고 우리나라고 나머지 9개는 중국이다 해서 엄청난 기후 대응 태클을 갖고 있는 나라로 중국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뉴스를 접할수록. 근데 이게 불과 12년 차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중국의 그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변화나 기술 발전이나 계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중국에 제가 칭화대학에 있을 때 느꼈던 점은, 그러니까 칭화대학이나 북경대학 들어가려면 아마 크게는 100만 명 중에 1등, 인구가 많으니까. 작게는 한 30만에 40만 정도에서 1등을 해야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칭화대학은 이공계가 강하니까 정말 밤새워서 일하고 밤에 소등하면은 커튼 쳐놓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 국가적인 정책 목표를 정한 거죠. 그때 뭐 눈이 따가워서 칭화대학 갈 때 보면 거의 뭐 약간 그 눈 내리기 직전 날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 기후위기 극복, 그러니까 문명국가라는 타이틀을 크게 내걸고 결국은 태양광 쪽으로 나갔고 지금 전기자동차는 세계에 아마 조만간 저는 전기자동차 시장을 휩쓰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서도 우리는 리튬을 주로 썼고 거기는 인산철을 주로 썼는데 처음에는 성능이 좀 우리가 많이 앞섰는데 지금은 가격 경쟁력에 대비 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면에서 그 정치인들의 특히 관료들의 지도자들을 정할 때 부채 문제하고 하나는 기후위기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는 아예 평가 지표로 넣어놨어요. 중국에서요? 네. 그런 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는 우리가 원전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신재생 에너지 하는 사람은 전부 사기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갈팡질팡 돼 버린 거죠. 네. 오, 나중에 모시고 중국 얘기만 한번 다시 들어야겠는데요. 그래요. 아까 총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얘기하다가 골목 경제도 문제다. 지금 송년회도 다들 안 하시지 않았냐 얘기를 했는데 정말 민생의회라고 저희가 경기도의회 의원분들 모시고 얘기하는 코너가 있는데 지역구의 민원이 뭔가요 여쭤보면 열이면 10분이 다 골목 경제 어렵다. 소상공인들 어렵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계엄 상황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고 이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탄핵이 빨리 이 상황 불확실한 상황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로벌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이 예측 가능한 나라다라고 하는 거는 다행히 최상목 권행대행이 이제 헌재 재판관을 2명 임명을 해서 이제 그거는 재판부로 가는 거고 그 또 행정부가 해야 될 거는 빨리 체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빨리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었으면은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한 목소리를 내는구나 경제에 대해서는. 그걸 저는 첫 발을 그 반도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현재 다중 채무자 중에서 우리가 나의 채무를 좀 조정해 달라고 한 사람이 17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밑으로라든지 우리가 일정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부채를 갚지 못하면 폐업도 못해요. 이런 면에서 다중 채무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하나는 결국은 어려운 경제가 오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거든요. 이때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환율이거든요. 환율 부분에서 저는 미국이 잘 안 해주려고 할 텐데 미국과의 한미 통화 수합 정도를 해야 된다. 과거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했고 코로나 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치솟다가 환율이 떨어졌는데 이런 환율을 안정화시켜주는 노력을 해주는 게 저는 사업하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 통화 수합을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정부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를 또 하게 되면은 그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클 수 있죠. 청구서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통화 수합 같은 걸 적극적으로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위기를 빨리 넘어갈 수 있고 EU하고도 통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함께 해나가야만 국제사회에서 많은 수출하는 분들은 정말 사실 10% 관세가 올라가면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사실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지금 정부도 뭐 신기술을 육성하겠다,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 R&D 지원을 하겠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공약도 있었고 늘 이번 정부 2년, 3년 오면서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해서 뒤처진 게 느껴지고 불만이 나오고 결과는 요원하고 그런데 이게 뭐가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가 불분명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용인 반도체 얘기가 지금 나온 지가 언제예요? 네. 더군다나 SK 삼성은 몇백조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 문제 해결하는데 지금 몇 년 걸린 거예요. 전기 문제 아직도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 경기도에 있는 우리가 팹립스 업체들이 삼성과 SK가 웨이퍼를 좀 제공해 달라. TSMC는 500장, 1000장 해도 그걸 제공해 주는데 네. 디램이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걸 제공 안 하니까 전부 TSMC 가가지고서 협력을 하니까 거기는 완전히 거대한 생태계가 돼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정부가 너무 점집에만 다니고 이러지 말고 이게 반도체가 중요하면 반도체 하나에 뭐냐면 그 모든 명운을 걸고 해결을 해나가는 문제 해결의 리더십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더군다나 R&D 없이는 기술 없이는 미래 산업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R&D를 갑자기 뭐냐면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삭감하고. 예산을 깎는다든지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늘려놓으면은 공대생들이 카이스트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의과대학으로 가면은 이거는 나중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만 국가가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계획서가 없이 일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다라고 봐집니다. 네.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한국 문제하면 국내에서만 생각하는데 이광재 총장님 말씀 듣다 보면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 위상, 한국 역할, 한국 책임 그거를 동시에 느끼게 되네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오늘의 기후니까 우리가 기후 대응이 생각하시는 미래 산업이나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당연하죠. 아하. 왜냐하면은 앞으로 기후 문제하고 아마 미래 기술로 나가는 거하고 기후하고 안전 문제, 네. 특히 기후 문제는 미래 에너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래 산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러빈 다이아몬드가 얘기하는 것이 물 부족이 생길 거다. 네, 네. 그럼 물 부족 문제를 해수 담수화로 해결할 건가 필터링으로 해결할 건가. 두 번째로는 식량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 네. 그럼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미래 산업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기후테크죠. 또 하나는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코로나 같은 게 또 오게 된다면은 한국과 미국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안 와야 되겠지만 그다음 빈번한 재난이 오겠다. 거대한 쓰나미가 온다든지. 네. 그럼 이거 자체가 하나는 미래 에너지로 가야 되는 것이 또한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인류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재난을 방지하는데도 인류에게도 필요하고 그걸 먼저 만들면 문명 국가가 되겠죠. 그것 또한 기후 테크가 된다. 그렇죠. 예. 실제 들어가는 건도 현재 10조 달러 이상이 현재 들어가는데 앞으로 아하.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100조 달러 이상 들어갈 걸로 보거든요. 거대한 미래 산업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위기가 기회다 하는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오늘 말씀 굉장히 더 여쭤보고 듣고 싶은 게 많은데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끝으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가 참 마음이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주항공 무한공항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강한 나라입니다. IMF가 왔을 때도 우리가 근무위기를 극복했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반드시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대한민국에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면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 겨울은 반드시 끝날 거고
봄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함께 하면은 이 프로그램 많이 들어주시고 네. 이광재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예, 유튜브에서 이광재 TV 구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후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 전 국회 사무총장이셨습니다. 바쁘신데 1월 2일 새해부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총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중국 이야기 인터뷰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